자, 전일 추천주 간단 체크 드리는 시간 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너무 시장이 처참하다 보니까 사실 참 고민이 됩니다. 이게 어, 저희 개인적으로는 저희 종목들 같은 경우는 어제 없었어요. 종목이 없었기 때문에 EM텍 하나 가지고 갔는데 IM텍? MI텍이었는데요. 이게 오늘 이제 반등이 나와가지고 강하게 반등이 나와서 저희는 괜찮게 마무리를 했거든요. 플러스를 보고 나왔죠. 근데 이런 말씀 드리는 것도 조심스러울 정도로 오늘 시장이 너무 안 좋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참 영상을 안 찍을 수도 없고 또 찍는데도 죄송한 것 같은 그런 시장입니다. 자, 일단 어쨌든 뭐 종목을 저희가 체크를 좀 해보고요. 오늘은 뭐 보시다시피 무료 추천 종목이 나올 수가 없어요. 저 역시도 지금 계좌가 뭐 어제부터 사실상 비어있는 그런 상태인데 일단 저희 이전 추천주 체크를 좀 하고 시장적인 부분도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아이큐어가 금요일에 나왔던 종목인데 오늘 밀렸죠. 시장이 안 좋으니 뭐 어쩔 수 없습니다. 100개 중에 95개 종목이 하락하는 시장이었기 때문에 밀렸는데 뭐 하단을 깨진 않았습니다. 가져가시면 될 것 같고, 뭐 웹젠도 대형주인데 속수무책이었죠. 아셈스도 마찬가지입니다. 비중을 적게 들였기 때문에 비중을 조절하시는 그 방법밖에 없습니다. 지금 일단 뭐 관망을 하셔도 좋고요. 아니면 좀 밀릴 때마다 비중을 조금씩 추가해 주시는 방법. 근데 다행히도 이제 퓨런티어 같은 경우는 시가부터 4.3% 급등했습니다. 그래서 5.86% 반등한 모습을 보여줬고, 종가는 아쉬웠지만 장중에는 기본 차익권에 도달을 했죠. 이렇게 해서 퓨런티어를 일단 승을 기록을 저희가 하도록 하겠고요. 시장적인 측면에 제가 말씀을 요즘 잘 안 드렸는데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굉장히 안타까운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흐름은 코스피가 3.52% 하락을 했는데 단순히 찾아봐도 최근에 3.5% 정도 하락했던 장이 없었어요. 대략 이때 정도? 11월 30일날 2.4% 코스닥이 밀린 적이 있었고 1월 27일날 3.5% 하락한 적이 있었네요. 이 이후로는 이제 처음인 것 같아요. 근데 그때보다도 오늘의 하락폭이 좀 더 큽니다. 저는 시장 긍정론자이기 때문에 좋은 흐름이 이어질 것이라고 생각을 해왔습니다. 근데 지금 좀 실타래를 풀어보면 뭐 여러 가지가 좀 있는데 나눠서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코로나가 오면서 시장 경제에 굉장한 타격을 줬습니다. 그러면서 이로 인한 뭐 물류 대란, 그죠? 인력난 등이 발생을 했고요. 그리고 뭐 그러다 보니까 왜 이렇게 안 쓰시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뭐 이런 대표적인 게 이런 사건들이 있었죠. 인도네시아에서 고무를 생산을 하는데 코로나 때문에 이거를 관리하지 못했다 그러죠. 고무를 관리를 못하니까 고무나무가 죽었죠. 근데 이게 재생하는데 5년 걸린다. 이런 얘기들이 이제 돌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코로나가 심각하구나. 어느 정도 물가에 타격을 주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당시에 유가는 폭락을 했습니다. 왜냐면 기름은 있는데 쓸 사람이 없으니까 유가가 폭락을 했죠. 그러다가 코로나가 다시 없어져 가면서 사실 우리나라나 몇몇 나라들만 이제 코로나가 거의 끝나가는 거지, 위드 코로나로 가는 거지, 대부분의 나라는 아직도 회복 단계입니다. 코로나가. 그렇다고 봤을 때 수요와 공급의 논리를 봤을 때 공급 대비 수요가 폭증했죠. 이로 인해서 어느 정도의 물가 상승은 일어날 수가 있어요. 근데 저희가 이걸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미국에서 정말 저명하다는 사람들, 똑똑하다는 사람들이 다 모여있는 데가 두 군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첫째는 미 정부죠. 미 기재부에 똑똑하다는 사람들 다 모여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FOMC 회의들,
FOMC 연준회의에 사실상 이 미 정부라든지 월가라든지 이쪽에 있던 사람들이 넘어오는 곳이죠. 그러니까 경험이 쌓일 대로 쌓인 똑똑한 사람들이 온 데가 FOMC 회의인데, 연준인데, 연방준비위원회. 근데 이 사람들이 과연 멍청해서 예측을 못했을까? 아니라는 거죠. 이 사람들이 멍청해서 예측을 못한 게 아니고 다 알고 있는데 이렇게 된 거죠. 그러면 왜 이렇게까지 되는가? 제가 볼 때는 이 요인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제 말을 하는 게 중국 봉쇄도 있었고요. 또 러시아 전쟁도 있었고요. 뭐 금리가 내렸으니까 이제 금리 인상한다. 물가 뭐 이런 거를 이제 여러 가지를 말하게 되는데, 저는 여기서 핵심은 중국 봉쇄도 아니었다고 생각하고요. 금리 인상도 물가도 결국에는 이것 때문에 생겼다라고 보여집니다. 이렇게까지 이게 커질 줄 몰랐는데, 러시아 전쟁이 이제 설이 나온 게 겨울쯤이었어요. 겨울로 가면은 난방 시즌이 도래합니다. 난방 시즌이 되면 유럽이고 뭐 한국이고 할 것 없이 가스를 쓰죠. 가스를 근데 가장 많이 주도하고 있는 게 유럽 쪽에서는 러시아, 또 아시아 쪽에서는 카타르 월드컵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 두 나라가 사실상 겨울엔 힘이 제일 세요. 근데 러시아가 전쟁을 이제 봄이 되면서 터뜨렸고, 그 전쟁이 쭉 이어지다 보면서 유가가 하늘 높이 오르고 있죠. 근데 이게 러시아가 타격을 받으려면 중국과 인도가 영향을 끼쳐줘야 돼요. 근데 그러지 않습니다. 중국의 인구, 인도의 인구를 합치면 거의 28억 명인가 되죠. 그러면 이 28억 명이나 되는 인구는 거의 지구의 절반 수준이에요. 그럼 이들이 쓰는 연료를 러시아에서 가져온다? 그럼 이건 누구를 위한 전쟁인가? 라는 의구심이 품어질 수밖에 없는 거고, 이런 상황 속에서 러시아는 피해를 받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전쟁을 하면서. 근데 이게 우크라이나에도 정치적인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젤렌스키 대통령이 대통령 지지율이 제가 알기로는 뭐 20%대 뭐 이런 상황이었어요. 근데 지금 지지율이 90%가 넘어갔고, 뭐 푸틴도 90% 넘어갑니다. 그러면 지금은 이들만의 리그예요. 만약에 지금 우크라이나에서 대통령 임기가 끝나가지고 끝해서 뽑는다 그러면 누가 될까요? 젤렌스키가 되죠. 물론 이것 때문에 뭐 모든 게 이루어졌다 그 말은 아니에요. 근데 지금 지도자들 입장에서 유리한 상황임은 틀림이 없다. 그러니까 무조건 불리하지만도 않는다. 국민들을 생각하면 불리하죠. 근데 과연 국민만 생각을 하는 걸까? 처음에 여기까지 가면 좀 복잡한데, 러시아에서 처음에 요구했던 거는 젤렌스키의 목숨 하나였다고 합니다. 근데 그게 말이 안 되는 얘기였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전쟁이 이어진 거죠. 전쟁이 이어졌고, 그 전쟁으로 지금 죽은 인구가 100만 명이 넘죠. 비공식적으로 100만 명이 넘어요. 그러면 100만 명이라는 숫자는 뭐 어느 강원도의 일부, 어디라고 봐야 되죠? 강남 인구가 거의 130만 명인가 되는데, 이 사람들이 그냥 다 죽었다라고 할 수밖에 없는 그 정도 인구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마무시한 인구인데, 중요한 건 여기서 전쟁을 끝내고 싶어 하지 않는다는 거죠. 러시아도 어느 정도의 명분을 얻어야 끝나는 거고, 근데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도 한국을 또 많이 언급을 한대요. 무슨 말이냐면, 일제를 보지 않았냐, 한국이. 일제 때 국제 이제 침탈되는 그 과정 속에서 한국이 단기적으로 뭔가 좀 유리한 입장을 얻기 위해서 결과론적으로 일본의 나라를 내주지 않았냐. 이게 일제강점기, 1945년도까지 이어지는 일제강점기를 만든 거 아닌가. 그런 말이 있기 때문에 우크라이나도 이번에 내주면 끝 없는 러시아의 독재가 이어지지 않겠냐. 뭐 이런 것까지 이제 정치적으로 연결이 되다 보니까 사람은 죽는데, 마치 고지전 같은 거죠. 사람은 계속 죽어가는데 끝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러시아에서 대놓고 나오는 얘기는 뭐냐면 가을까지 버티자. 가을까지만 버티면 다시 난방 시즌이 온다는 거죠. 난방 시즌에 기름을 떼나요? 아니면 가스를 쓰나요? 대부분 LPG 혹은 아니면 뭐 도시가스를 쓰죠. LPG 혹은 도시가스를 사용한다는 것은 가스를 주로 사용을 한다는 얘기고 다시 또 러시아의 계절이 온다. 이게 끝없는 문제입니다. 근데 지금도 러시아가 가스에 대해서 굉장히 큰 파워를 가지고 있고 유가가 120달러 이런 상황인데 이게 겨울까지 가면 200달러 갈 수 있다라는 얘기가 저는 뭐 거짓이 아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렇게 된다면 상당히 좀 심각한 상황으로 가는 것이고 증시에 대해서 긍정론을 제가 유지했던 부분들은 이런 것들이 끝난다라는 가정이에요. 지금 있는 모든 악재들이 다 끝나가는 그 가정을 했을 때 가능한 건데 이게 되지 않으면 정말 힘들어지는 거죠. 이게 끝나야 되겠고요. 그럼 러시아 전쟁이 이어지는 과정 속에서도 저희가 살 길은 없는가? 있죠. 미국에 길어지는데 셰일가스를 좀 혁명급으로 다시금 또 만들어야 될 것이고요. 아니면은 이란 핵 협상 이런 것들이 일어나거나 바이든이 사이가 안 좋은데 어떻게든 지금 사우디 가가지고 그 빈살만 왕세자한테 수구를 해야죠. 수그려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이루어져서 단체적으로 어마어마하게 증산을 한다라고 하면 달라질 수 있는데 이게 왜 증산이 안 되냐? 5년 후 미래에 지금 테슬라를 비롯해가지고 전기차 생산 이런 게 굉장히 많아지고 있는데 과연 지금 생산 설비에 들어가는 이 비용들을 뽑아내려면 5년 걸린다라고 보는데 지금 뛰어드는 셰일가스 업체들 특히 고유가가 유지가 돼야 또 얘네들이 이제 먹고 살거든요. 근데 이게 5년 후까지 이어질이라는 보장이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얘들이 주저하는 거예요. 지금 굳이 내가 이렇게 셰일가스를 더 캐야 되나? 이 돈은 많이 들어가고 5년 후에도 고유가가 이어질까? 아닌데? 그러면 증산하지 말아야지. 이렇게 되는 거고 유일하게 증산할 수 있는 여력이 저는 있다고 보는 게 사실상 셰일가스도 쉽지 않은데 셰일가스에 국가가 사실 모든 부담금을 내주면 돼요. 근데 그걸 바이든이 또 안 하려고 하는 거죠. 예를 들어 셰일가스 그 또 장비, 뭐 대출 이런 것들을 무료로 그냥 해주면 되거든요. 근데 그거를 또 안 하려고 하는 거. 또 바이든은 제가 각국 대통령들이 굉장히 안타까운 게 주식을 해본 대통령들이 나왔으면 좋겠는데 바이든도 주식을 못해요. 트럼프 같은 경우 자기 주식이 떨어지니까 주가를 올리기 위해서 난리를 쳤죠. 근데 바이든은 그런 게 안 되고 참 여러모로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그러면 가장 쉬운 거는 전쟁이 끝나는 거. 이게 제일 좋은 방법인데 글로 가지 않을 가능성이 생기고 그렇다면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게 푸는 실타래가 참 어렵습니다. 이란 핵 협상도 러시아가 꼈기 때문에 이게 또 쉽지가 않아요. 그리고 뭐 베네수엘라 여기도 생산 단가가 굉장히 높아요. 배럴당 50달러이기 때문에 유가가 만약에 안정이 돼가지고 유가가 뭐 70달러 됐다. 그러면 얘네도 이제 쪼여옵니다. 또 힘들어요. 그래서 이게 생산이 또 쉽지가 않고 제가 볼 때는 전쟁이 끝나거나 아니면은 지금 아랍에미리트 사우디를 통해서 빈살만을 어떻게 하는 방법인데 근데 얘네도 쉽지 않거든요. 왜냐면 앞으로 석유의 미래가 10년뿐이 안 남았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전에 최대한 돈을 뽑으려고 할 것이고요. 굳이 미국에 충성하려고 하지 않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모로 힘듭니다. 국제적인 지위를 가지려고 할 것이지 미국에 대놓고 충성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모로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쪽에서는 좀 찾기 힘들지만 혹시라도 전쟁이 끝난다면 단기적으로 모든 호재들이 선반영되는 수가 있어요. 그럼 증시는
다시금 훅 올라온다라고 아직 생각을 하는 입장입니다. 물론 전쟁이 끝난다라는 그 가정이지만 가을 전에 전쟁이 끝난다면 악재는 수없이 더 안 좋은 악재를 반영을 하지만 호재로 오를 때는요 과도하게 미래치까지 땡겨봤습니다. 예를 들어서 주식들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뭐 PR이 퍼가 100배를 받는 기업들 있잖아요. 이거는 100년 후에 미래 수익까지 선반영해버리는 거잖아요. 그 말인즉슨 전쟁이 끝나면 당장 금리 인상도 없을 거고 물가도 잡힐 거고 그렇다면 경제가 어려우니까 금리를 오히려 낮출 거고 당장 석유값도 내릴 거고 그럼 기업들 영업이익도 높아질 거고 이런 식으로 생각하기 시작하면 증시는 순식간에 또 올라옵니다. 돈이 만약에 풀리면 유동성 장세로 올랐던 것처럼 또 올라올 수 있기 때문에 전쟁만 끝나면 저는 모든 것들이 거의 해결이 된다라고 보는데 그러지 않는다면 저는 뭐 손실 없이 유지를 하고 있지만 이것조차도 굉장히 좀 안타깝고요. 수익이 나야 되는데 수익 없이 그냥 손실 없는 것만으로도 선방이다라고 하는 그 상황이 안타깝고 만약에 전쟁이 장기화된다면 이때 패턴을 저는 그릴 수 있다라고 보여지는데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는 2년, 3년이면 끝납니다. 2024년 정도면 다시 올라옵니다. 근데 굉장히 힘들기 때문에 가능하면 전쟁이 끝나고 모든 것이 끝나면서 CPI 지수 전쟁 끝나면 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올라와 주기를 기대해 보는 수밖에 없지 않겠나. 영상이 뭐 길어지는데 드릴 수 있는 말씀이 없는 것 같아요. 저 같은 긍정론자조차도 시장의 지표들이 받쳐줄 때 내가 말하는 이 긍정이 맞아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지만 시장에 있는 모든 지표들이 안 좋은 상황에서 특히 전쟁 같은 이런 악재가 끝나지 않는 상황에서 무조건 오를 것이다 하는 것도 이제 희망 고문이 돼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일단 전쟁은 끝나야 모든 것들이 올라오는데 그 전까지는 제가 더 이상 무조건 좋습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가 의미가 없어지고 욕먹을 뿐이 안 되는 거죠. 근데 확실한 건 제 입장이 이렇게 바뀐 거죠. 예전에는 이러이러한 악재들이 있는데 걱정 마세요. 이게 끝날 거니까 올라올 겁니다. 이렇게 말씀드렸다면 지금은 이게 끝난다면 이렇게 올라올 겁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전에는 이것들이 뭐 몇 달 안에 끝나겠죠. 라고 말씀드리면서 올라온다. 근데 지금은 이게 끝난다 라고 한다면 올라온다. 라는 의견으로 바꿀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목표치는 똑같아요. 3000 라인 때까지. 네. 좋은 결과를 바라보는 수밖에 없겠고요. 오늘도 뭐 추천도 못 드리고 이게 저 같은 입장에서도 굉장히 안 좋습니다. 시장이 안 좋을 때 선방한다 이건 중요하지가 않아요. 저 같은 사람들은 시장이 안 좋고 좋고를 떠나서 수익이 나야 되거든요. 그래야 모든 것이 좋아지는 건데 수익이 안 난다면 시장이 뭐 좋고 안 좋고는 의미가 없습니다. 수익이 많이 나야지 의미가 있는 거죠. 저희가 지금 선방주를 이어가고 있는 게 참 부질없다라는 그런 생각도 들게 되는데 최대한 빨리 끝나기를 좀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제가 이런 영상뿐이 이제 찍을 게 없네요. 안타깝고 조만간 좋은 무언가 결과가 도출돼서 말씀드리는 그런 상황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또 시장 분위기 순식간에 또 변해요. 긴축 관련해가지고 연준회의가 이제 이틀인가요? 이따가 또 열리니까 또 지켜보시도록 하시죠. 좀 안타까운 얘기일 수도 있는데 제 개인적인 바람으로는 가능하면 그냥 이만큼 그냥 밀어버렸으면 좋겠어요. 단기간에. 오랜 기간 동안 미는 게 아니고요. 며칠 동안 그냥 훅 밀어가지고 서킷 브레이커, 사이드카 이런 게 나와버리면 아예 반대 매매 터지고 그러다 보면은 결국 다시 훅 올라올 거거든요. 그런 상황이 차라리 더 좋은 상황이 아니지 않겠나. 꾸준히 계속 이렇게 계단식으로 밀리는 것보다는 한 번에 훅 밀려서 올라오는 그런 그림을 더 그려보겠습니다. 좋은 결과 만들어 보시고 저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